시골 소년이 무책임한 스승에 의해 절벽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승님의 가르침에 감사함을 느꼈죠. 그것은 오직 랭킹이 모든 것을 정의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강자는 규칙을 지배합니다. 한편 변두리에 위치한 투리마르 마을은 마치 시대에 완전히 잊힌 듯 여전히 태초의 평온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 대신 밭 좀 갈아줄 수 있겠니? 16살의 로녀는 또다시 마을 사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막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 날카로운 발차기 한 방이 갑자기 날아왔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바로 그의 소꿉친구 유나였습니다. 마을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얘는 지금 딱히 할 일도 없잖아. 유나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한 번도 거절할 줄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널 맨날 일꾼 부려먹듯 하는 거야. 하지만 로뇨는 그저 실없이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족을 잃었지만 이 마을이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안녕을 사랑했고 노동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뇨의 순박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유나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저기 마을 밖으로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그녀의 눈동자에는 갈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나가던 할머니가 이 말을 똑똑히 듣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마을의 규칙을 벌써 잊었느냐? 우리는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끌려가는 유나의 뒷모습을 보며 한 아저씨가 로뇨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고분고분했는데 유나는 활달해서 그런지 바깥 세상을 너무 동경하는구나. 오늘 저런 말을 내뱉었으니 아마 꼼짝없이 갇혀서 반성해야 할 거다. 이틀 뒤 유나는 몰래 빠져나와 로뇨에게 사고 한번 치자는 은밀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렬한 호기심에 이끌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마을 밖 금기의 길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들이 마을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광활한 천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어 유나는 할머니에게서 훔쳐온 낡은 책 한 권을 꺼내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랭킹이라는 제도가 있대. 능력에 따라 등급, 직업, 무기, 재력, 심지어 지능까지 전부 순위를 매긴다는 거야. 그러고는 손을 뻗어 로녀를 가리켰습니다. 난 랭커 모험가가 되고 싶어. 더 먼 곳으로 가서 더 강한 사람들을 만날 거야. 너 기억나? 예전에 네가 나를 구해줬을 때 말이야. 몸에서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었어. 로녀, 너는 일단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 강해. 이런 곳에 갇혀 있을 애가 아니라고. 나랑 같이 가자. 하지만 로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평온함이 좋아. 너랑 같이 갈 수는 없어. 난 여기에 남을 거야. 그 말을 듣자 유나는 화가 나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 고집불통아! 라고 크게 외치고는 뒤돌아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로뇨가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니 신이 기적처럼 거대한 섬 하나가 마을 상공에 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순식간에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거대한 구덩이뿐이었습니다. 마을도, 유나도, 주민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로뇨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대한 절망감이 밀려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비로운 남자가 소리 없이 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투리마르의 생존자냐? 남자는 소년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걱정 마라. 그 섬은 이미 사라졌으니 이제 포기해. 이 말은 로뇨의 신경을 날카롭게 건드렸다. 그는 거칠게 남자를 붙잡았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듯 울부짖었다. 말해줘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대답해달라고요. 남자는 뿌리치려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안다 해도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전부 잊어버려. 내가 주는 이 주소를 가지고 떠나거라. 거기에 가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로뇨는 더욱 꽉 움켜쥐었다. 진실을 말해달라고 분노 섞인 외침을 내뱉었다. 이런 태도는 결국 남자를 자극하고 말았다. 마을이 왜 사라졌냐고? 이건 너 같은 꼬마가 끼어들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로뇨의 귓가에 유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로뇨, 넌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어. 강렬한 분노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폭발했다.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에너지 구체가 순식간에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 강력한 파동은 주변 공간마저 미세하게 뒤틀어 놓았다. 막 떠나려던 남자가 돌연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다. 이 에너지는 설마 프라나인가? 게다가 실체로 보일 만큼 강력하다니. 이런 변두리에서 이 정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자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바벨의 생존자에 관한 전설들을 떠올렸다. 눈빛이 복잡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갑자기 손에 든 검을 로뇨에게 던졌다. 네가 진심으로 그 섬에 가고 싶다면 그 검을 들고 나를 공격해봐라. 내 잠재력을 내게 증명해 보인다면
진실을 말해주마. 원한다면 훈련까지 시켜주지. 검자루를 쥐는 찰나 로뇨의 눈에서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무서운 집중력이 대신 자리 잡았다. 몸을 번뜩인 순간 그는 어느새 남자 바로 앞까지 파고들어 공격했다. 챙강거리는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남자는 공격을 막아내며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꼬마의 프라나 파동은 보통이 아니군. 타고난 전사다. 몇 차례의 합을 주고받은 후 남자는 로뇨의 결의와 잠재력을 확인했다. 그는 검을 거두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 섬은 전설 속의 신의 섬이다. 보통은 은폐된 상태로 존재하지. 아주 드문 장소에만 그 모습을 드러내며 온갖 기이한 현상을 일으킨다. 난 줄곧 이런 사태를 막으려 애써왔다만 이번에는 한 발 늦고 말았구나. 그 기묘한 빛에 휩싸인 사람들은 아마 모두 섬 안으로 빨려 들어갔을 거다. 로뇨가 다급하게 물었다. 직접 올라갈 방법은 없나요? 남자가 대답했다. 신의 섬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모험가 랭킹 상위 1% 안에 드는 것이다. 게다가 그 섬은 관측된 이래로 줄곧 위험구역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지. 가면 살아 돌아오기 힘든 곳이다. 그런데도 정말 가겠느냐? 로뇨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꼭 가야만 해요. 가서 모두를 데려올 거예요. 좋다. 오늘부터 1년 동안 너를 훈련시키마. 다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검술뿐이다. 1년 뒤 네가 어느 정도 높이에 도달할지, 섬에 오를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는 오로지 내 자신에게 달렸다. 내 이름은 아도르. 인류 최강의 기사다. 소녀는 곧바로 손을 내밀었다. 나는 로뇨다. 아도르가 그의 손을 맞잡았다. 엄격한 말투로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이 몸이 직접 검술을 가르치는 건 네가 처음이니까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내 실력으로 직접 부딪히며 깨달아라. 그럴 자신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때려치워. 그렇게 해서 지옥 같은 1년이 시작되었다. 아도르의 훈련은 그야말로 잔혹함의 극치였다. 초식 하나하나에 치명적인 살기가 서려 있었고 그는 오직 한 번이 시범만을 보여줄 뿐 구구절절 설명하는 법이 없었다. 로뇨는 온몸으로 그 동작을 기억해야 했고 직관으로 이치를 깨우쳐야 했으며 끊임없이 폭발하는 프라나로 적응해 나갔다. 그는 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다. 옛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상처가 늘어갔지만 그를 버티게 한 것은 마을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결의와 유나의 마지막 미소뿐이었다. 1년 후 로뇨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체격은 다부지게 변했다. 어린 티를 완전히 벗어던진 모습이었다. 그는 고요히 서 있었지만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치 칼집을 벗어난 예리한 검과 같았다. 아도르가 그의 뒤로 다가와 차분하게 물었다. 준비는 끝났느냐? 로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두 눈을 감자 유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로뇨, 우리 같이 모험을 떠나자. 그녀의 꿈, 그녀의 실종,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베풀어준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나아갈 절대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먼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그의 말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반드시 모험가 랭킹의 정점에 서겠어. 신이 섬에 올라가서 모두를 데려올 거야. 소년이 손에 든 단검을 가볍게 휘둘렀을 뿐인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강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방금 그 일격이 시험장의 최강 몬스터를 순식간에 처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 로뇨는 마침내 토리마르 마을을 떠나 발터 왕국에 도착했다. 왕도 한편에 위치한 테라기스타 인증 지부 안 소녀 루크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 매일 산더미 같은 랭킹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는 탓이었지만 오늘도 새로운 모험가 무리가 그녀의 인증을 기다리고 있었다. 뒤늦게 동료들과 합류하러 달려가는 루크에게 선배 여직원이 엄하게 한마디 했다. 너랑 나는 지기가 달라.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사람들의 등급을 제대로 매길 수 없다고. 유능한 인증원은 세계 곳곳을 누벼야 하고 최정상 강자들의 실력 순위를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일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겹겹이 쌓인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중 하나로 손꼽히기에 아주 소수의 인원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비록 지금은 말단 인증원에 불과하지만 루크는 더 훌륭한 인증원이 되기를 갈망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껏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강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안목이 워낙 높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랭킹 상위권 강자들에게서 도무지 향상심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순위 경쟁은 예전만큼 치열하지 않았고 각 부문의 순위표는 거의 고착화된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래서야 인증원으로서 일하는 보람이 전혀 없잖아. 그 무렵 시험장에 들어서자 그 안에는 올해로 세 번째인 모험가 랭킹 등록 수험생들이 모여 있었다. 루크는 평소보다 적은 수험생 수를 보며 이것이 2달 전 위험지대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 짐작했다. 그때 여직원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번에 꽤 실력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왔어. 그중에 울타도 포함되어 있대. 본국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들이지. 궁수 랭킹 400이 위인 에디도 있어. 유서 깊은 궁수 가문 출신이야. 이때 루크가 갑자기 끼어들며 대답했다. 이 사람도 빼놓을 수 없지. 기사단과 종합 랭킹 모두를 섭렵한 강자야.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덧붙였다. 이들의 자료를 파악하는 것쯤은 나한테는 누워서 떡 먹기지. 그도 그럴 것이. 최강의 모험가 인증원이 되려면 이 정도 공부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어. 갑자기 벨소리가 울리며 두 사람의 대화가 끊겼다. 이어서 여직원이 급히 아래층 접수처로 달려갔다. 한 소년이 앞으로 나와 물었다. 저기, 여기서 접수하는 게 맞나요?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규 등록은 인증국에서만 가능해요. 시험이 곧 시작될 텐데 참가하시려면 먼저 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응시료는 3,000 공용 화폐입니다. 소녀는 즉시 신청서에 자신의 기본 정보를 적어 내려갔다. 그때 루크도 호기심이 생겨 다가왔다. 하지만 소년이 등록 규정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은 크게 경악했다. 요즘 세상에 인증국 제도를 모르는 별종이 다 있다니. 로뇨가 시험장에 발을 들이는 것과 동시에 여직원이 시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시험은 총 3항목으로 나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시험 직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종합 점수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기시험은 2시간 뒤에 마을 외곽의 숲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필기시험이 끝나고 두 사람이 시험지를 채점하기 시작했을 때 루크가 문득 빵점짜리 시험지 하나를 발견했다. 53번 응시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 문제도 못 맞히다니. 그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뱉었다. 마을의 희망이라면서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지. 장면이 바뀌고 여직원이 모인 응시자들에게 실기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점수판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지금 바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실전 시험장으로 돌진했다. 응시자들이 모두 떠난 후 여직원이 루크에게 물었다. 이번에 눈에 띄는 모험가가 좀 있나요? 하지만 루크는 이번에도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이때 울타가 다가왔다. 저기, 제가 1등인가요? 그는 손을 내밀어 녹광석을 건넸다. 여직원은 위아해했다. 사실 더 높은 점수를 딸 시간은 충분할 텐데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난 원래 용병 출신이라 순위 같은 것엔 큰 미련 없거든. 뒤이어 에디가 도착했다. 그가 플록 조류의 깃털을 제출하고 감정 결과 180점이 나오자 울타는 그 깃털을 훑어보더니 얼굴 가득 비웃음을 띄었다. 그 모습을 본 에디가 맞받아쳤다. 플록은 빠르고 소리도 없어서 내 실력으로는 그림자도 못 밟을걸. 두 사람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루크의 눈에는 묘한 기대감이 스쳤다. 갑자기 무언가를 끄는 듯한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소년이 한 손으로 거대한 곰을 끌고 오고 있었다. 그는 그리츠의 쓸개를 어떻게 꺼내는지 몰라서 그냥 통째로 가져왔다고 했다. 이렇게 내도 괜찮은 거죠. 여직원이 멍하니 서 있다. 그렇긴 합니다만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그리츠의 쓸개 감정 점수가 300점으로 매겨진 후 바로 그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루크의 주의를 끌었다. 사람들이 소년이 그리츠를 처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리츠가 그에게 거세게 달려들었지만 로뇨가 어떻게 공격했는지조차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다. 그저 서늘한 건광이 한번 번쩍였을 뿐인데 그리츠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그 소문을 듣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년에게 시선을 돌렸다. 1시간 뒤 사람들이 비무장 중앙으로 집결하자 여직원이 최종 시험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험가의 사명은 미개척지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종종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죠. 그런 곳에서 만나는 가장 큰 위협은 산적이나 해적 같은 무법자들입니다.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종 시험은 모의 대결로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은 서로 경쟁하게 되며 조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각자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함이니 부디 적당히 실력을 겨루는 선에서 멈춰주십시오. 치열하고도 긴 8번의 대결이 끝난 후 승자 명단이 즉시 발표되었다. 승자는 각각 27번, 41번, 그리고 53번이었다. 하지만 이때 발표된 대결 대진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바로 울타와 에디가 함께 53번 로뇨를 상대하게 된 것이다. 이 결과에 여직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력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나 루크는 흥분과 기대가 서린 눈빛으로 말했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저 녀석은 어쩌면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일지도 몰라. 전투가 시작될 때만 해도 그는 두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는 표적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 마음속에 가장 큰 악몽이 되었다. 그의 속도와 힘이 평범해 보이는 신분이나 랭킹과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들은 실력차가 뻔해 보이는 이 대결 주변으로 몰려들어 나지막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얼굴에는 기대할 것도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루크는 다른 이들과 달랐다. 그녀는 경기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곧 시작될 대결에 대한 기대로 눈을 빛냈다. 배경도 없는 신비한 소년 로뇨에 비하면 울타는 이미 수많은 전적을 쌓아온 인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듣기로는 그는 혼자서 강력한 범죄 조직 하나를 소탕했다고 하며 그 전적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했다. 에디는 말할 것도 없었다. 궁수 랭킹 2위인 아버지가 직접 궁수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생각했다. 이 실력차가 큰 싸움은 아주 금방 끝날 것이라고. 여직원이 경기 시작을 선포하자마자 에디는 즉시 단궁을 손에 쥐고 날카로운 화살 한 대를 빠르게 쏘아 올렸다. 화살이 로뇨를 꿰뚫기 직전이었으나 로뇨는 돌연 몸을 옆으로 틀어 화살을 피했다. 이어 그는 곧장 반대편에 있던 울타에게 돌진했다. 반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움직임이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의 검이 맞부딪히며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울타는 내심 당황했다. 로뇨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던 것이다. 몇 번이 합을 겨룬 끝에 로뇨는 점차 상대의 공격 리듬을 파악해 나갔다. 그는 울타의 빈틈을 정확히 노려 손에 든 검을 위로 빠르게 치켜 올렸다. 울타는 단숨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로뇨가 추격타를 가하여 두 번째 검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던 찰나 예상치 못하게 에디의 화살이 다시 날아들었다. 세 발이 화살이 동시에 날아든다. 하지만 로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먼저 화살 한 발을 베어 넘기더니 순식간에 반격하며 남은 두 발마저 쳐내버린다. 방향을 잃고 빗나간 화살들은 관객석 뒤편에 깊숙이 박힌다. 관객들은 순식간에 겁에 질려 숨을 들이킨다. 이번 합을 통해 울타와 에디는 로뇨의 실력을 다시 보게 된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경악이 가득하다. 그때 로뇨가 갑자기 그들에게 되묻는다. 너희도 랭킹에 올라와 있어. 호기심이 가득 서린 말투다. 두 사람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자신들의 순위를 읊조린다. 속으로는 로뇨가 왜 이런 걸 묻는지 위하여한다. 로뇨가 다시 다그쳐 묻는다. 너희를 이기면 내 순위도 올라가겠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프라나의 에너지가 그의 온몸으로 응집된다. 그 강력한 힘에 주변 사람들 모두 넋을 잃는다. 눈앞에서 휘몰아치는 에너지를 본 루크는 경악하며 두 눈을 크게 뜬다. 한편 에디는 승복할 수 없다는 듯 로뇨에게 소리친다. 내 궁수 랭킹은 400위야.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밀 사격은 78위라며 호기롭게 외치려던 에디는 로뇨의 칼날에 단숨에 제압당한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동료가 허무하게 패배하자 울타는 즉시 도망칠 궁리를 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로뇨는 이미 그의 등 뒤로 나타나 있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이미 그의 목에 닿아 있다. 울타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절체절명의 순간 울타는 서둘러 항복을 선언한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다. 다행히 제때 외친 덕분에 에디처럼 기절하는 신세는 면했다. 그는 내심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로뇨가 검을 거두는 모습을 보며 울타는 그를 힐끗 쳐다본다. 이 소년 그야말로 괴물 같은 녀석이군. 옆에 있던 루크 역시 로뇨가 보여준 실력에 전율을 느낀다. 그녀는 곧바로 자료실로 달려간다. 자료실 여기저기를 뒤지며 이 소년에 관한 정보를 샅샅이 찾아본다. 마음이 무척이나 다급하다. 정보를 수집한 후 그녀는 흥분된 마음으로 로뇨를 포섭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기쁨에 취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수많은 인증원들이 이미 로뇨를 둘러싸고 있다. 다들 로뇨를 차지하려고 안달이 난 모양새다. 이때 소년이 문득 묻는다. 전속 인증원이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이야? 이 질문은 루크에게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녀는 기회를 놓칠세라 서둘러 대답한다. 남에게 선수를 빼앗길까 봐 조바심이 난다. 전속 인증원이란 특정 랭커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말해. 언제 어디서든 순위를 갱신해 줄 수 있지. 그녀는 설명을 이어가며 로뇨의 반응을 살핀다. 보통 순위를 갱신하려면 인증국에서 파견한 인원의 심사를 기다려야 해. 하지만 전속 인증원이 있다면 장소에 상관없이 즉시 갱신이 가능해. 세계를 누비는 고수 모험가들에게는 이보다 더 편할 순 없지. 그녀는 로뇨가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한마디 더 덧붙인다. 게다가 전용 단말기까지 지급된다고. 줄여서 랭킹 단말기라고 불러. 그걸 통해서 언제든 최신 랭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루크는 말할수록 점점 더 흥분한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다. 효율적으로 순위를 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전속 인증원을 고용해야 해. 로뇨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한다. 내 전속 인증원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그는 현장에 있는 인증원들을 쳐다보며 묻는다. 실례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를 랭킹 상위 1%로 만들어 줄 전담 인증 요원이 있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내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로뇨의 당돌한 요구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녀는 그저 고집스럽고 과묵해 보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인증요원 루크가 자진해서 그를 뒤따르게 하고 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다.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모험가 랭킹에서 단순히 뛰어난 검술 실력만으로는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그것만 가지고 정점에 도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루크가 먼저 그를 쫓아 나섰다.
그녀는 이 소년이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로뇨에게 물었다. 너 왜 그렇게 모험가 랭킹 10위 안에 들려고 하는 거야?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름의 이유가 있어. 그렇다면 말이야. 내가 상관있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의 전담 인증 요원이 돼서 널 10위권 안으로 밀어 넣어주겠어. 역시 관두는 게 좋겠어. 아이까지 휘말리게 하고 싶진 않거든. 루크는 순간 울컥하며 소리쳤다. 지금 나보고 애라고 했어. 나 엄연한 인증 요원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아이가 아니라고 해도 난 누구도 고용할 생각이 없어. 나에겐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 있단 말이야. 잠깐만. 너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처럼 나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 우리 파트너가 되자. 각자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 함께 달려보는 거야. 소녀의 진심 어린 말에 로뇨는 결국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신속하게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그들은 한 여관에 도착했고 루크는 자신의 안목을 뽐내며 으스댔다. 어때? 이 방 꽤 괜찮지 않아? 내가 며칠 빌렸어. 당분간 여기를 거점으로 삼자고. 수습 기간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뭐 상관없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 실력을 확실히 보여줄 테니까 그때가 되면 넌 분명 나를 인정하게 될걸. 그러고는 내 전담 인증 요원이 되어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되겠지. 정말 그렇게 된다면 좋겠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넌 싸울 때는 그렇게 강하면서 평소에는 왜 이렇게 좀 멍해 보일까?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 정비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루크의 랭킹 정보 단말기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시험 결과가 발표된 것이었다. 로뇨 투리 모험가 랭킹 2728위 등록 시험 합격 축하해. 등록하자마자 2000명대를 기록하다니 이 순위는 정말 파격적인 거야. 하지만 로뇨는 자신의 순위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세 자릿수 랭킹의 고수들을 두세 명 꺾었으니 자신도 당연히 세 자릿수 안에는 들 줄 알았던 것이다. 모험가 랭킹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다. 다른 분야의 랭킹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설령 다른 차트에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여기서는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야. 예를 들어 내 검술 랭킹은 58위인데 사실 그것도 이미 엄청난 수준이야. 나랑 싸웠던 그 두 사람 말이야. 랭킹 종류가 그렇게나 다양해. 당연하지. 울타는 용병 랭킹 753위, 기사 랭킹 521위고 특수 청소 랭킹 209위의 정보원 랭킹은 2831위야. 에디의 경우엔 궁수 랭킹 402위의 정밀도 랭킹 78위, 정찰 랭킹 211위고 버섯 재배 랭킹은 무려 19위라니까. 한 사람이 여러 랭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거네. 그래야 자신의 능력을 더 입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뇨 너도 랭킹 등록을 몇 개 더 했으면 좋겠어. 난 불필요한 일은 딱 질색이야.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너라는 애를 좀 알 것 같거든. 결국 넌 최단 경로로 톱10 안에 진입해서 신이 섬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모험가 랭킹 10위권 안에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은 오직 그것뿐이니까. 수습 기간이 끝나면 그때 내 사정을 자세히 말해줄게. 서로 솔직해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내 상황은 네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 말을 이어가던 도중 루크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아직은 그녀가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아니었다. 아, 맞다. 그런 실력은 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특히 그 검술 말이야. 1년 전쯤에 기사 아도르 스승님의 제자가 됐어. 아도르라고. 설마 기사 랭킹 1위에 빛나는 그분을 말하는 거야. 세상에, 그분이 제자를 들이다니. 게다가 고작 1년 배우고 이 정도로 강해진 거라고. 이건 완전 특종감인데 아도르님은 절대 검술을 가르치지 않기로 유명하거든. 지금까지 가르침을 청했던 수많은 사람이 전부 단칼에 거절다했었어. 만약 제자 거절 랭킹이 있었다면 그분이 압도적 1위였을걸. 소문에 의하면 자신의 기술을 차기 기사 랭킹 1위에게만 전수하겠다고 하셨는데 네가 바로 그 후계자였다니. 다른 기사들이 알면 정말 기절초풍하겠어. 로뇨는 그 괴짜 스승님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위구심이 들었다. 바로 그때 루크가 다시 그의 개인 정보를 살피며 말을 건넸다. 처음 등록할 때는 이름이 로뇨였는데 이번에 등록한 정보에는 로뇨 투리마르라고 적혀있네. 투리마르, 이게 내 성이야. 그럴 리가. 투리마르는 내가 살던 마을 이름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줘서 고마워. 드디어 서류 정리를 마친 루크가 한결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툭 벗어던졌다. 바로 그 순간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의 모습을 본 로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한마디. 너 여자였어. 그 말을 듣자마자 루크는 울컥 화가 치밀면서도 서러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 진짜 곰탱이잖아. 소녀는 그저 초보적인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탁자를 통째로 박살 내버린 격이었다. 루크의 무심한 부탁 한마디 때문에 초보 모험가는 지옥 난이도의 시련을 마주하게 된 셈이다. 어느덧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밥이나 먹으면서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다. 그때 루크가 말했다. 영역 탐색은 모험가의 기본이야. 일단 위례부터 받아보는 게 좋겠어. 그리고 위례를 수행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초보인 너에게 딱 어울리는 일이지. 게다가 이 단말기만 손에 쥐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임무를 바로 수락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고 로뇨는 임무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한 듯했다. 그러고는 이내 물었다. 그럼 혹시 순위를 날로 먹을 수 있는, 아니, 쉽게 올릴 수 있는 위례는 없어. 이어서 덧붙여 말했다. 우리 그냥 맨 위에 있는 임무로 바로 가면 안 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루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탁자를 내리쳤다. 그건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 그런데 갑작스럽게 울린 이경음이 뒤에 있던 한 남자의 시선을 끌고 말았다. 남자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오더니 입을 뗐다. 무슨 골치 아픈 일이라도 생긴 건가? 그의 얼굴을 확인한 루크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로드 씨,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로뇨에게 그를 소개했다. 이분은 모험가 랭킹 11위에 빛나는 로드님이야. 로드가 11위의 최정상급 강자라는 소리에 로뇨는 문득 아도르 스승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상위권의 강자를 만나면 무조건 피하라고 하셨지. 그들의 실력은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력해서 마치 괴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바로 그때 루크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로드를 향해 부탁을 건넸다. 로드 씨, 괜찮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제 옆에 있는 이 꼬마 녀석에게 교육 좀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로드가 루크의 부탁을 수락하자 두 사람은 로드가 무기를 가져오길 기다렸다. 로드는 경기장의 창이 조금 가볍다고 느꼈지만 큰 문제는 없을 터였다. 다가오는 로드를 바라보며 로뇨는 짧게 자기소개를 했다. 하지만 로드는 곧바로 로뇨에게 말을 던졌다. 예전에 루크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지. 너는 그녀가 전담 인증원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나? 지금 당장 내 모든 실력을 쏟아부어라. 그리고 나에게 증명해봐. 네가 그녀의 전담 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녀석인지 말이다. 그 말을 들은 로뇨의 눈이 번쩍 뜨였다. 루크도 크게 소리쳤다. 이건 널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야. 강자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표절이게 느껴보라고. 그 외침에 로뇨의 전신에서 엄청난 프라나가 순식간에 폭발했다. 마침내 루크가 선언했다. 랭킹 2728위 로뇨와 랭킹 11위 로드의 대련을 정식으로 시작한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무기가 부딪히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이어지는 찰나 로뇨가 기습적으로 장검을 휘둘러 반격했다. 곧바로 강력한 내려치기가 이어졌지만 로드는 이를 가볍게 피해버렸다. 짧은 교전이 이어지는 동안 로드는 로뇨의 공격 패턴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 이 압도적인 위력의 검술, 로드는 무의식 중에 그 남자를 떠올렸다. 그가 잠시 멍해진 틈을 타 로뇨가 순식간에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로뇨의 일격이 성공하려는 찰나 로드는 마치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여유롭게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고는 재빨리 몸을 날려 로뇨와의 거리를 벌리려 했다. 공격을 가뿐히 피한 그는 역습으로 창을 로뇨에게 휘둘렀다. 하지만 합을 나눌수록 로드는 자신의 프라나가 로뇨의 농축된 에너지에 밀린다는 것을 직감했다. 근접전에서 지체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었다. 그는 즉시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다시 확보했다. 로드의 눈빛에 경악한 기색이 가득합니다. 이어서 그는 로뇨에게 어느 부족 출신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을 마주한 로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황을 본 로드는 갑자기 장창을 내려놓습니다. 로뇨가 답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직접 답을 찾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곧이어 그의 온몸에서 엄청난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로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아찔해집니다. 그가 기술을 펼침과 동시에 불꽃을 머금은 수많은 금빛 장창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 로뇨를 정조준합니다. 동시에 로드는 말합니다. 로뇨에게 전력을 다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이죠. 안 그러면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늘을 뒤덮은 금빛 창들 앞에서도 로뇨는 추호에 당황한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녀는 그저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위력이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검성 유파의 그 기술을 써보기로 합니다. 순식간에 자세를 잡은 로뇨는 상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합니다. 하지만 로드는 안경을 치켜올릴 뿐 순위가 낮은 로뇨를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듯합니다. 갑자기 그가 손에 든 장창을 휘두르자 금빛 광채가 폭발하듯 터져나옵니다. 날카로운 공세가 순식간에 몰아칩니다. 로뇨는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칼을 휘둘러 녹색 검기를 뿜어내며 상대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냅니다. 로드는 여유롭게 팔을 내리며 다음 공격은 절대 막지 못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찰나의 순간 무수한 금빛 장창들이 로뇨를 에워싸고
그를 중앙에 가두어 버립니다. 피할 곳이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로뇨는 정면으로 이 공격을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로드가 승기를 잡고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려던 그때 로뇨의 머릿속에 스승님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갑니다. 너는 지금 풀하나를 다루는 게 매우 서툴다. 만약 억지로 그 기술을 사용한다면 절대 강한 위력을 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로뇨에게는 기대만큼의 위력이 나오지 않더라도 한판 승부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눈빛이 번뜩이듯 날카로워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녹색 검기가 로드를 향해 몰아칩니다. 이를 본 로드는 깜짝 놀라며 경악합니다. 이런 초식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엄청난 반응 속도로 순식간에 장창을 회전시키며 공격을 막아내려 시도합니다. 그런데 로뇨의 검속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방어의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상대를 거세게 압박합니다. 로드는 뒤로 재빨리 몸을 피한 뒤 다시 장창을 휘둘러 막아섭니다. 찰나의 순간 두 줄기 광채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폭발하는 기류가 온 경기장을 휩습니다. 이때 로드는 속으로 경탄합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초고속 공격인 것인가? 육안으로는 도저히 쫓기 힘들 정도입니다. 생각을 마친 그는 갑자기 장창을 내던지듯 휘둘러 로뇨의 허를 찌르려 합니다. 뒤이어 로뇨는 이를 악물고 힘을 쥐어짜 보지만 불꽃의 장창에 밀려 검신이 뒤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로드는 오히려 더 거세게 힘을 가합니다. 자욱한 먼지 속 로뇨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역시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로뇨는 버티기 힘든 모양입니다. 순식간에 멀리 튕겨나가고 맙니다. 로드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이어서 손가락을 튕기자 허공에서 수많은 금빛 창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마치 쏟아지는 폭우처럼 로뇨를 조준합니다. 찰나의 순간 빛의 창들이 로뇨가 있는 구역을 완전히 포위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루크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이 공포스러운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음 순간 로뇨의 동공이 수축되었다. 얼굴에는 믿기 힘든 절망감이 가득했다. 로드가 기술을 발동함과 동시에 로뇨에게 경고를 날렸다. 모험가 랭킹을 함부로 보지 마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수한 금빛 장창들이 폭우처럼 로뇨를 향해 쏟아졌다. 그 순간 금빛 폭발이 일어났고 로뇨는 순식간에 금빛 속으로 집어삼켜졌다. 그가 쓰러진 후 몸은 바닥으로 무겁게 내동댕이 쳐졌다. 전투가 끝남과 동시에 로드는 루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루크는 그 모습을 보고 즉시 로드에게 이번 특훈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로드는 몸을 돌리며 못마땅한 듯 말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부하는군. 이어 다시 덧붙였다. 저 아이 아도르의 제자가 맞지? 알아보셨나요? 그 고속 검수를 보고 눈치채신 건가요? 맞아. 저건 검성 유파의 기법이다. 검성 유파는 본래 세상과 등지고 살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강력한 검술로 유명하지. 하지만 저 소년이 이제 막 모험가가 되자마자 이런 강력한 기법을 계승했을 줄은 몰랐군. 하지만 기사 랭커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영광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거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야겠어. 로뇨와 기사 랭커들이 마주치지 않게 말이야. 그게 최선이겠지. 그 말을 들은 로드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저 녀석이 기사 랭커가 된다면 어쩌면 일이 평화롭게 해결될지도 모르겠군. 그때 루크가 갑자기 그의 생각을 끊으며 말했다. 로뇨에게 들었는데 이전에 아도르에게 유효타를 입힌 적이 있대요. 하지만 지금 녀석의 실력으로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로뇨는 거짓말을 할 성격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로드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분명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 직감했다. 검성에게 유효타를 입혔다니 설마 풀하나의 파동 때문인가? 만약 저 소년이 술릉까지 터득했다면 이번 대결에서 패배하는 쪽은 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루크는 그저 가볍게 소년에게 되물었을 뿐인데 소년의 몸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직접 이끌어냈다. 이와 동시에 로뇨가 눈을 뜨는 순간 그는 꿈속에서 본 따뜻한 장면을 회상하고 있었다. 꿈속에 누군가가 아름다운 노래를 흥얼거렸고 그것은 그에게 큰 포근함을 주었다. 이때 루크는 로뇨가 깨어난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 이어서 그녀는 이곳이 인증국의 치료실이라고 알려주었다. 너 꼬박 하루 동안 기절해 있었어. 게다가 줄 끊어진 인형처럼 잠만 자더라. 의사 선생님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상태래. 네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난 잘 모르지만 너무 마음만 앞서서 서두르는 거 아니야. 루크의 말을 듣자 로뇨는 이전의 전투가 여전히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건 그렇고 로뇨, 너한테 말해줄 중요한 게 있어. 너 술릉 임원지 알아? 이어 루크가 천천히 설명했다. 술릉은 오직 소수 민족만이 다룰 수 있는 풀하나 전용 능력이야. 하지만 그에 맞는 타고난 재능도 뒷받침되어야 하지. 상위 랭커들 중에는 술릉을 다루는 자들이 아주 많아. 로드 씨도 예외는 아니지. 그분은 바로 브로워드족의 전사니까. 브로워드족은 태생부터 전투를 위해 태어난 종족이지. 그들은 남방의 분수령 지대에 거주하고 있어. 이 부족은 주로 마을 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시가 형태로 전승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술릉이야. 게다가 술릉은 혈통의 유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지. 이게 바로 술릉의 특별한 점이야. 그런데 로드 씨의 말에 따르면 너한테서 술릉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 같더라고. 로뇨, 너 자신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니? 그 말을 듣자 로뇨는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멍하니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런 것 같기도 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루크는 다시 한번 로뇨의 능력을 확신했다. 사실 술릉은 정말 보기 드문 희귀한 재능이거든. 차근차근 성장하기만 한다면 너는 분명 최강의 강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벌써 보수가 아주 짭짤한 위례를 하나 찾아뒀어. 아자반 숲의 생태조사 위례야. 이 숲은 2달 전에 위험지역 48위로 지정된 곳이지. 이에 로뇨가 물었다. 그냥 숲에 있는 동물 같은 걸 조사하면 되는 거야. 그러자 루크가 대답했다.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최근 이 숲에서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거든. 심지어 같은 위례를 맡았던 모험가들도 잇따라 종적을 감췄어. 순위 1000위밖에 평범한 모험가들뿐만이 아니야. 800위권이 실력 있는 모험가들도 화를 피하지 못했지. 만약 네가 이 실종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다면 내 예상으론 내 순위가 적어도 200위는 껑충 뛸 거야. 물론 그만큼 이 위례의 위험성도 엄청나게 크지. 순위가 200위나 오른다는 소리에 로뇨는 한치위 망설임도 없이 위례를 수락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인물을 나한테 소개해준 건 내가 잘해낼 수 있으니까 특별히 추천해준 거 맞지? 그거야 당연하지. 너 왜 갑자기 똑똑해진 거야? 이제 내가 접수 절차를 쭉 밟아야 하거든. 참고로 말해두는데 아자반 숲에는 수렵이 금지된 구역이 있어. 내가 있으니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로뇨, 너는 각별히 조심해야 해.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돼. 루크의 말을 듣고 로뇨가 위아해하며 물었다. 그럼 만약 이런 규정들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데? 이에 루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규칙을 어기면 내 순위가 곤두박질치게 될 거야.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생태 환경을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되거든. 게다가 위례 실패가 반복되면 모험가로서의 등급도 일파만파로 떨어지게 되지. 순위는 모험가 업계에서 신용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로뇨, 넌 절대 딴 마음 먹으면 안 된다. 루크가 위례 접수 절차를 모두 마친 뒤 그녀가 로뇨에게 말했다. 이 위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될 거야. 네가 모험가 순위를 끌어올릴 첫걸음이기도 하고 우리 같이 온 힘을 다해보자고. 루크의 말을 듣자 로뇨의 멍하던 얼굴에 마침내 엷은 미소가 번졌다. 한편 숲의 다른 쪽에서는 한 남자가 무심하게 어느 모험가의 목을 꺾어 죽였다. 직후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또 사람을 죽인 거냐? 뜻밖에도 그 남자가 대답했다. 이런 떨거지 순위 놈들은 인증국에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나저나 스스로 순위를 올리려고 애쓰는 놈들은 다 멍청하기 짝이 없어. 이 녀석의 뿔을 팔아넘기기만 해도 단숨에 세 자릿수 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나? 맞는 말이야. 미련하게 노력만 해서는 모험가 순위를 올릴 수 없지. 하지만 내가 있으면 내 순위를 순식간에 올려줄 수 있어. 말을 건 자는 바로 밀수 순위 76위인 쿠엘이었다. 나 달칸이 이런 좋은 사냥터를 포기할 리가 있나? 난 672위에서 100위권 안으로 진입할 몸이라고. 그 소녀는 분명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초필살기를 사용한 것 같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몬스터에게 명중한 스킬은 기별도 안 가는 듯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그 직전 로우와 루크는 신속하게 임무구역에 도착했다. 곧이어 그곳의 경비병이 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했다. 확인 결과 로우가 모험가 랭킹 2728위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비병은 그제야 그들에게 들어가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때 로우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이 있었으니 도대체 모험가 랭킹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루크가 설명해 주었다. 모험가 랭킹은 대략 3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어.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한 2만 명 내외일걸.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랭킹 등급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했다. 모험가 랭킹과 다른 랭킹 사이에는 넘사벽급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완전히 노는 물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까? 내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야. 맞아. 예를 들어 네가 모험가 랭킹에서 4자릿수 순위라면 이건 다른 일반 랭킹에서 3자릿수 순위를 차지한 거나 다름없어. 그만큼 모험가 랭킹의 가치는 급이 다르거든. 그럼 모험가 랭킹에서 3자릿수 안에 든다면 다른 랭킹에서는 2자릿수 실력자라고 봐야지. 시험에서 만났던 그 두 사람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놈들이야. 루크의 말을 듣고 나니 모험가의 길은 정말 갈 길이 멀다는 게 실감났다. 걱정이 태산인 로우와는 대조적으로 루크는 오히려 의욕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참을 더 이동한 끝에 두 사람은 아자반 숲의 위험구역 랭킹 48위 지점에 도착했다. 그때 루크가 고개를 들어 긴장감이 역력한 로우의 얼굴을 살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무래도 느껴지는 것 같아. 여긴 그냥 평범한 숲이 아니야. 좋아, 로우. 감각이 꽤 예리한걸. 숙련된 모험가는 딱 보면 안다고들 하지. 이 땅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말이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지.
그래서 위험구역 랭킹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야. 불과 2달 전만 해도 아자반 숲은 위험구역 순위에도 끼지 못했어. 갑자기 순위권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해. 바로 이곳에서 대규모 몬스터 타이드가 발생했기 때문이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몬스터 무리가 그들을 향해 습격해왔다. 바로 그 순간 로우는 급히 곁에 있던 루크를 뒤로 밀쳐 보호했다. 찰나의 순간 로우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튀어나가 녹색 검기를 휘둘렀다. 그는 혹시라도 놓칠지 모를 주변의 몬스터들을 예의주시하더니 곧바로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해 기교 넘치는 질풍참을 날렸다. 순식간에 몬스터들의 신체는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전투가 끝난 후 루크가 로우에게 물었다. 방금 그 기술 아도르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거야. 아도르 스승님께 몇 가지 기술을 배우긴 했지. 하지만 여전히 내가 다루지 못하는 초식들이 많아. 그래도 지금 흐름을 보니 곧 2번째 기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블러드 오크는 위험 등급 126위의 괴물이라고. 로우, 너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걱정 마. 이 기술을 한번 테스트해봐야겠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눈앞의 수인을 향해 연화라는 기술을 휘둘렀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펼쳐진 로우의 공격에도 놈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현란한 몸놀림에 비해 결과가 너무 초라해 수인조차 멍하니 서 있을 정도였다. 로우 역시 자신의 기술이 이렇게나 미숙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음 순간 분노한 수인이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다. 상황을 파악한 두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다. 도망치는 와중에 루크는 너무 충동적이었던 것 아니냐며 투덜거렸다. 로우는 방금 그 기술이 먹힐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한참을 달린 끝에 두 사람은 어느덧 절벽 끝으로 몰리고 말았다. 그러나 로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한 팔로 루크를 꽉 껴안더니 발끝으로 땅을 힘껏 박차고 높이 뛰어올랐다. 순식간에 느껴지는 아찔한 추락감에 루크는 공포에 질려 인생마저 부정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2.5초 후 두 사람이 무사히 지면에 착지했을 때 루크는 여전히 방금 전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로우,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럴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미안. 아도르 스승님과의 훈련이 대부분 이런 식이었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됐나 봐. 그나저나 로우, 너 예전에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은 거야? 하지만 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넋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후 루크에게 물었다. 루크, 지금 우리가 숲의 어느 지점에 있는 거지? 그 말을 들은 루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우린 정말 운이 좋아. 여기가 바로 우리가 조사해야 할 목표 구역이거든. 아자반 숲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생태계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 현재 이 숲의 80% 정도 조사가 끝났지만 아직 20%는 미개척지로 남아있지.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남겨진 20% 구역이야. 하지만 이곳은 괴물들이 출몰하는 발원지이기도 해. 그러니까 로우, 넌 특히 더 조심해야 해. 로우는 루크의 경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오히려 눈앞에 펼쳐진 생소한 동식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로우는 이것이 진정한 모험임을 깨달았다. 그 옛날 어느 오후 유나가 말해주었던 풍경과 똑같았다. 이게 바로 유나가 그토록 갈망하던 모험이었을까? 그때 위문의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회상을 방해했다. 로우가 황급히 허리춤에 무기를 뽑으려 했으나 뜻밖에도 루크가 앞장서서 그를 가로막았다. 로우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기묘한 동물의 존재였다. 그 소녀는 전투를 멈추라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순간 눈앞의 인물이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죠. 이때 로우가 위아한 듯 루크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녀석은 대체 정체가 뭐예요? 제가 나서서 해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루크 씨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며 급히 말렸습니다. 이 작은 녀석의 이름은 로열혼이라고 해. 멸종 위기에 처한 4급 희귀 야생수지. 몸에 난 상처가 보기만 해도 아주 아파 보이는구나. 이 일은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루크 씨가 저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겠어요. 랭커들은 워낙 자주 다치거든. 그래서 기초의학은 진작에 배워뒀지. 그러고 보니 전에 네가 라우드에게 당해서 다쳤을 때도 내가 응급처치를 해줬던 거 기억 안 나니? 로우, 오늘은 여기서 임시 캠프를 치고 쉬어가자. 평가원으로서 이 어린 생명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어 루크 씨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로열혼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생태조사 임무를 완수하는 것과 같단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 거라. 괜찮아요. 루크 씨. 다 알고 있어요. 어느덧 어둠이 숲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루크 씨 곁에는 따스한 모닥불이 피어올랐죠. 그녀는 부상당한 로열혼 옆에서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 로우는 홀로 공터에서 고된 훈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펼친 기술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말이죠. 생각을 정리한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뻗어 연화보법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나무 기둥에 세게 부딪히기만 할 뿐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에 그의 마음속에는 순식간에 낙담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지난 전투를 떠올렸습니다. 모험가의 랭킹을 얕보지 말라던 라우드의 충고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제대로 된 성장을 전혀 하지 못한 것만 같았죠. 현재의 실력으로는 신이 섬에 갈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내야 합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 온 힘을 쥐어짜야만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한 로우는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루크씨가 전에 했던 말들을 진지하게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이미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라우드가 그의 몸 안에 숨겨진 특별한 술법의 능력을 알아챘던 것을 말이죠. 어느덧 시간은 흘러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로우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는 즉시 몸을 일으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루크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루크씨는 초조한 얼굴로 이 녀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난폭해지며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녀석의 상처는 좀 어때요? 그 말에 루크씨는 로열혼이 본래 매우 강한 회복력을 지녔다고 답했습니다. 제대로 치료만 해준다면 상처는 빠르게 아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어린 새끼일 뿐이야. 보통은 사람을 아주 잘 따르는 편인데 지금은 경계심이 가득하구나. 아무래도 이 상처는 사람이 입힌 것 같아. 로우, 고개를 숙여서 이 녀석의 뿔을 잘 보렴. 무언가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지. 보아하니 밀렵꾼들에게 습격을 당한 모양이구나. 로열혼이 뿔은 전설 속의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들에게 대량으로 포획되기도 했었지. 그게 바로 이 녀석이 결국 희귀종으로 분류된 이유이기도 해. 포획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여전히 몰래 사냥하는 자들이 있지. 지하 세계에서는 여전히 유니콘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하더군. 하지만 루크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로열혼이 갑자기 다시 날뛰기 시작했다. 그 녀석이 루크씨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던 그 순간 다행히 로우가 재빨리 손을 뻗어 막아냈다. 이때 겁에 질린 로열혼은 곧장 몸을 돌려 숲 깊은 곳으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방금 저 때문에 겁먹은 것 같은데 제가 쫓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가야지. 상처가 조금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아자반 숲에서 로열혼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그러니 녀석을 추적하는 것 자체가 곧 생태조사 임무인 셈이지. 이 일이 임무와 직결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로우는 즉시 자신이 먼저 추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루크씨는 다급히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 숲에는 밀렵꾼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로우는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만약 밀렵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을 쓰러뜨려서 모험가 랭킹을 올릴 수도 있나요? 그 말에 루크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뗐다. 그건 상대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그럴 기회가 있을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로우는 순식간에 흥분하기 시작했다. 밀렵꾼을 만난다면 전력을 다할 거예요. 만나는 적들은 가능한 한 다 해치워버리겠어. 하지만 지금 로열혼이 도주 속도는 너무나도 빨랐다. 로우의 시야에서 녀석의 그림자조차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앞을 향해 한참을 질주하던 중 로우는 전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날카로운 화살 한 발이 갑자기 그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왔다. 로우는 예리한 반응신경으로 순식간에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뒤이어 또 다른 매서운 공격이 그를 맞이했다. 상대방은 입으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재수없는 일을 당하게 해주마. 이 빌어먹을 밀렵꾼 놈아. 내 기분이 지금 아주 더럽거든. 말을 내뱉으며 그는 손에 든 검을 다시 한번 로우를 향해 거칠게 내리쳤다. 순식간에 두 그림자가 폭발적인 에너지의 충돌과 함께 강하게 맞붙었다. 하지만 이때 니다는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풀 하나의 색깔이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로우에게 즉시 전투를 중단하라고 외친 것이다. 상대의 외침을 들은 후 로우 역시 눈앞에 이 사람이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나무 위에 서 있는 에디를 보았을 때 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희 둘 이름이 대체 뭐였더라?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져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동시에 마음속으로 격하게 소리를 질렀다. 이 자식 기억력은 무슨 금붕어 수준인 거야. 그 소녀는 검술 그 너머의 전투를 방금 목격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로우를 만나기 전이 일이었다. 모험가 랭킹 등록 시험이 끝난 다음 날 우르다는 위례를 하나 맡으려던 참이었다. 직원이 다가와 어떤 랭킹 관련 업무를 처리할지 물었다. 바로 그때 에디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다급히 달려왔다. 우르다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녀석이 이토록 당황할 정도라면 분명 무슨 사단이 난 게 틀림없었다.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빤히 쳐다보더니 다음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재빨리 시선을 돌려버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참지 못하고 서로 이곳에 온 이유를 묻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색한 정적이 흐른 뒤 에디가 먼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우르다에게 물었다. 우리를 쓰러뜨렸던 그 검사에 대해 조사해봤냐고. 그 말에 우르다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하지만 쓸만한 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그 녀석은 지금까지 그 어떤 랭킹 체계에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소리를 듣자 에디는 자신이 궁술 랭킹에서 공인된 천재라고 자부했는데 이름도 없는 무명졸개에게 일방적으로 처참히 깨졌다며 분개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가루가 되어버린 상태였다. 이 말을 듣던 우르다 역시 용병단으로 돌아갔을 때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 단원들은 그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제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겠다며 들떠있던 단원도 있었다. 단원들은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우리 대장님이 다른 수험생들을 아주 박살을 내놓으셨겠지. 다른 단원이 말을 받았다. 그건 당연한 소리지. 사실 대장님 실력에 힘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드셨을걸. 세 자릿수 랭킹의 용병이 생초보 랭커에게 진리 없다고 모두가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우르다위 귀에 가시처럼 박혀 마음을 후벼 팠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가 얼마나 꼴사납고 비참하게 패배했는지를, 심지어 둘이서 하나를 상대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말이다. 그 녀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발밑에 널린 보잘것없는 돌멩이 취급을 했을 뿐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내일부터 단원들의 훈련량을 당장 3배로 늘리겠다고. 그러자 단원들이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대장님, 이제 모험가 랭킹도 등록하셨잖아요. 이제부턴 예전에 못했던 고난도 위례도 맡을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우르다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으니까 나 역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매진할 것이다. 그날 이후 우르다의 자존심 또한 산산조각이 났다. 원래 그는 모험가 랭킹 따위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모험가 랭킹 6725위 에디와 랭킹 6301위 우르다, 두 사람 모두 로어를 꺾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현재 로어의 랭킹은 2728위, 무려 4000위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이 격차는 잠시뿐일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하나로 일치했다. 차라리 우리같이 위례나 하나 맞자. 최근 한 숲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됐거든. 거기가 바로 아자반 숲이었지. 구역이 위험할수록 랭킹 올리기는 더 쉬운 법이니까.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두 사람이 이런 곳에서 로어와 딱 마주칠 줄은 말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엔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역력했어. 한편 건너편에 있던 로어는 지금 매우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찰나 갑자기 들려온 정체불명의 소리가 그 흐름을 끊어버렸어. 로어는 아주 잠시 눈을 내리깔고 고민하더니 즉시 결단을 내렸어. 다음 순간 그는 손에 쥔 장검을 꽉 움켜잡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맹렬하게 앞으로 튀어나갔지. 그와 동시에 에디 역시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오며 로어에게 소리쳤어. 부상당한 로열혼 한 마리가 나타났어. 내 생각엔 밀렵꾼들한테 쫓기고 있는 것 같아. 너도 저 마법 생물을 구해주려는 거지. 하지만 녀석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앞을 향해 달리고 있어. 숲속에서 이동할 때는 지면의 고저차를 이용해서 가속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에디는 직접 속도를 높여 로어를 뒤로 따돌려버렸어. 하지만 로어 역시 호락호락하게 뒤처질 리 없었지. 곧바로 속도를 높여 바짝 추격했어. 그 로열혼은 지금 사나운 마법 야수 한 마리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어.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은 괴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단번에 치명상을 입히는 게 나아. 그런데 이때 로열혼이 괴물의 촉수에 꽁꽁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본 두 사람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망설였지. 바로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 공격할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목소리였지. 그 목소리는 에디에게 괴물의 눈을 조준해서 공격하라고 지시했고 로어는 빠르게 움직이며 괴물의 시선을 전부 끌어내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틈을 봐서 괴물의 두 다리를 정확히 노려 공격하는 거야. 그 순간 로어의 형체가 번뜩이더니 이어서 매서운 칼날의 참격을 휘둘렀어. 옆에 있던 우르다가 즉시 크게 외쳤지. 로어에게 로열혼을 안고 어서 대피하라고 말이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로어는 곧장 로열혼을 품에 안고 옆으로 빠르게 몸을 날려 피했어. 바로 그 찰나 우르다가 온 힘을 다해 칼을 치켜들고 일격을 날렸지. 옆에 있던 굵직한 거목이 그의 칼날 한 번에 깔끔하게 잘려나갔어. 다음 순간 화광하는 굉음과 함께
괴물은 쓰러지는 거목에 정면으로 깔려 바닥에서 꿈쩍도 하지 못하게 됐지. 이어서 우르다가 에디에게 말했어. 내 전공은 작전 지휘라고. 이번에 너도 드디어 내 실력을 제대로 받겠지. 그 말을 들은 에디는 가소롭다는 듯 쏘아붙였어. 꿈 깨셔. 난 내 부하가 아니라고. 하지만 천천히 다가오는 두 사람을 보며 로우는 이전에 들었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 모험가 랭킹 10위권 안에 들고 싶다면 말이지. 내 검술 재능이 확실히 뛰어난 건 맞지만 오직 검술에만 의지해서 10위 안에 드는 건 턱없이 부족해. 일행이 이 숲에 발을 들인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적이 이미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죠. 그 직전 루크는 숲속 풀밭을 급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길을 서두르던 그녀는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앞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로우,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그녀는 순간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그 말에 로우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저 사람들을 밀렵꾼으로 착각했거든요. 다행히 오해는 금방 풀렸어요. 루크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해가 풀렸다고는 해도 갑자기 공격을 가하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 그러고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랭킹 기록에 남겨야겠어. 그래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 줄게. 하지만 다음에도 이런 식이라면 그땐 나도 진지하게 대응할 거야.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음엔 꼭 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울다가 다가와 로우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는 왜 저 인증국 직원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냐? 그게 랭킹을 올리기 더 쉬우니까요. 랭킹 올리기는 쉽겠지. 하지만 그만큼 감시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사실 인증국 직원만큼 융통성 없는 직업도 없지. 마을과 황무지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며칠씩이나 허비하게 될걸. 너는 그저 누군가의 입맛대로 이용당하는 장기말일 뿐이야. 인증국 직원들이 왜 다들 전담 인원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알아. 그래야만 이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지. 랭킹 갱신 실적을 쌓아서 출세하려는 속셈이라고. 너처럼 쉽게 랭킹을 올릴 수 있는 놈은 그들에겐 아주 훌륭한 일꾼에 불과해.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그 여자는 널 발판 삼아 위로 올라가려는 것뿐이니까. 그 말을 들은 로우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출세라. 문득 로우는 예전에 루크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 했었죠. 이어서 로우는 루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같지는 않은데. 아포스트로피. 그 시각 루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열혼은 안전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로열혼이 그녀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몸을 부드럽게 비벼댔죠. 루크, 너희 둘 꽤 친해진 모양이네. 친해졌다기보다는 이 녀석이 여기가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는 거겠죠. 당신들이 그런 식이니까 이 녀석이 겁을 먹는 거잖아요. 이 은혜도 모르는 늑대 새끼 같으니라고. 하나도 안 귀엽다니까. 로열혼은 지금 이곳의 분위기를 무서워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네요. 역시 이 숲에 나타난 괴물 때문일까요? 그런 괴물은 생전 처음 봐요. 원래는 훨씬 더 추운 곳에서 살아야 할 녀석인데 말이죠. 순간 루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물론 아자반 숲에서도 그런 존재가 확인된 적은 없었어. 로우, 우리 이 괴물의 존재도 기록해두자. 이어서 그녀는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생태조사 의뢰를 받고 이 숲에 온 건데 당신들은요? 맞은편에 두 사람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비슷해요. 인증국에서 보낸 의뢰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루크는 의뢰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자반 숲과 관련된 의뢰 중에 용병이랑 궁수를 모집하는 의뢰가 또 있었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두 사람의 반응으로 보아 그들은 분명 로우의 영향을 받아서 모험가 랭킹 의뢰를 맡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생각을 마친 루크는 손을 뻗어 백랑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로우, 너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그녀는 랭킹 단말기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참, 로우, 너한테 전해줄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 내 검술 랭킹이 갱신됐어. 지난번에 보여준 검성류 기술은 속도가 정말 엄청났거든. 그래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지. 승급 신청도 이미 통과됐어. 단말기 화면에는 로우의 정보가 떠 있었다. 모험가 랭킹 2728위, 검술 랭킹은 58위에서 무려 26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 정도면 거의 목표 달성이나 다름없는 순위다. 어때? 기분 좋지. 좋긴 좋다만 로우는 속으로 그 기술은 지상에서 보면 알아채기 힘들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걸 용케도 알아봤단 말이지. 명색이 인증국 직원인데 그 정도 감지력은 당연히 있어야지. 순간 로우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루크는 위아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로우는 루크를 빤히 바라보며 그녀가 정말 대단한 인증요원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루크의 얼굴은 금세 홍당무가 되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픽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곧 환한 미소를 띠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이 몸의 실력을 좀 알아보는 모양이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울다가 로우의 랭킹이 궁금하다며 끼어들었다. 루크는 단말기를 들고 로우에게 다른 분들에게도 보여줘도 되겠냐고 물었다. 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다가온 두 사람은 로우의 랭킹을 보고 부러움과 시샘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로우는 그 광경을 보며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세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고 입을 뗐다. 여러분께 검술 외의 다른 능력들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에디가 대답했다. 세상에 지금까지 오로지 검술만 판 거야. 아까 에디 형의 움직임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거든요. 숲속에서 이동할 때는 지면의 경사를 이용하는 게 최고지. 근데 딱 한 번 보고 내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 할 줄은 몰랐네. 울다 대장님의 지시도 정말 정확했어요. 그건 내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나온 것뿐이야. 이래 봬도 내가 용병단 대장이라고. 부하들을 개죽음당하게 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전략이 필수지. 팀 전투에서는 진영과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해. 누가 어떤 위치에 서고 누가 결정타를 날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짜둬야 하거든. 그런데 정말 이런 게 궁금한 거야. 내 검술 실력이면 이미 차고 넘칠 텐데 우리 조언 따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이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울다와 에디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숲에서 움직일 때는 우선 오감을 활용해 탐지하는 게 먼저야. 연계 기술을 배우기 전에 전방과 후방의 호흡부터 맞춰보자고. 한편 루크는 로열혼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로우도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라우드랑 한바탕 붙게 하길 잘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듯했다. 아자반 숲에 나타날 리 없는 정체불명의 괴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이곳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 어쩌면 이번 위례는 우리에게 거대한 위기가 될지도 몰라. 동시에 주변 공간에 기묘한 파동이 일렁였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훔쳐보고 있었다. 도망친 유니콘을 찾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애송이 녀석들과 딱 마주쳤구먼. 크웰은 외눈 안경을 고쳤으며 비열하게 웃었다. 저 녀석들은 아주 귀한 물건이지. 장기들이 아주 싱싱해서 말이야. 값비싸게 팔아치울 수 있겠어. 그의 말이 끝나자 다르칸이 잔혹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냥꾼의 영역에 제 발로 기어 들어왔으니 사지 멀쩡하게 나갈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다. 남자는 그저 오감 수련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둠 속의 치명적인 살기를 불러들이고 말았다. 그때 에디가 로우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오감을 정밀하게 탐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단순히 시각과 청각뿐만이 아니지. 앞뒤의 모든 감각을 전투에 활용하려면 엄청난 훈련을 거쳐야만 한다. 이 숲은 그런 면에서 최적의 훈련장이지. 곳곳에 동식물의 복잡한 냄새가 진동하거든. 피 냄새에만 익숙한 용병들에게는 이게 아주 곤욕스러운 일일 거야. 하지만 에디는 주변 수미터 내에 동물이 몇 마리 있는지 정확히 판별해냈다. 로우, 너도 이제 프라나를 사용해서 감각을 보조해봐. 쉽게 말해 프라나는 흐르는 에너지라고 보면 돼. 내 주의력을 탐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집중시키면 주변의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거다. 이때 로우가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집중력을 끌어모으겠다고 되뇌었다. 다음 순간 엄청난 녹색 에너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곁에 있던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에너지 파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실로 놀라운 힘이었다. 로우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그 힘을 빌려 주변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감지하는 법을 익혀갔다. 로우가 정신을 집중해 주변을 살피던 그때 절벽 꼭대기에서 한 그림자가 일행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어둠 속의 다르칸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둔 맹수처럼 광기로 가득했다. 동시에 로우의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다. 그는 자신들을 향한 불길한 시선을 정확히 포착해냈다. 순식간에 허리춤에 장도를 움켜쥐며 몸을 긴장시킨 채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로우의 이상한 모습에 루크 역시 위아한 눈빛을 보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보라색 에너지를 두른 주먹이 로우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날아들었다. 공포스러운 에너지가 순식간에 폭발했고 충격파의 로우는 그대로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근처에 있던 이들은 이 광경에 넋이 나갔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로우의 이름을 외쳤다. 자욱한 먼지가 거치자 로우는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이때 다르칸이 크게 비웃으며 나타났다. 어디선가 흘러나온 프라나 기류 덕분에 오히려 기운을 추적해 일행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곁에 있던 두 사람도 즉시 전투 상태에 들어갔다. 무기를 움켜쥐며 눈앞의 자가 누구인지 의구심을 품었다. 루크의 눈동자에도 그의 모습이 담겼고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이내 정신을 차린 그녀가 급히 앞으로 달려가 두 사람에게 저 남자와 싸우지 말라며 크게 소리쳤다.
그녀는 저자가 바로 다르칸임을 알아봤기 때문이다. 그는 범죄서열 672위에 달하는 자였다. 순위를 들은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눈앞의 자가 세 자릿수 서열의 강자라니 실력 차이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다. 보아하니 나를 알아보는 모양이군. 루크가 다급히 대답했다. 그의 악명은 이 바닥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말이다. 원래는 두 자릿수 서열의 강자였으나 셀 수 없이 많은 악행을 저지른 탓에 지금은 세 자릿수로 강등된 것이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일행 앞에 지팡이 하나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이어 한 노인이 다르칸이 너무 빨리 왔다며 한숨 섞인 말을 내뱉었다. 그러더니 루크를 보며 이곳에 인증원 아가씨가 있을 줄은 몰랐다며 말을 건넸다. 뜻밖에도 루크는 즉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 제지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치켜세웠다. 깜짝 놀란 듯 가벼운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상대는 무려 범죄서열 76위의 강자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크웰은 루크가 범죄순위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이른바 범죄순위라는 것은 범죄서열이라고도 불리는데 범죄자가 저지른 죄의 경중을 식별하기 위해 매겨진 순위다. 그 중에서도 살인귀 순위와 절도 순위가 꽤 유명하다. 순위가 앞번호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악행이 깊고 수단이 잔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서열은 비공식 순위 중 하나일 뿐이지만 이 세계에는 공식 순위로 인증되지 않은 실력자들도 많다. 수준 높은 순위 보유자라 할지라도 어쩌다 한 번씩 국가에 고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사례는 가뭄에 콩 나듯 아주 드물다.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때 곁에 있던 다르칸이 갑자기 로열혼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 속에 순식간에 탐욕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속으로 미친 듯이 포효했다. 그토록 찾아 헤매었는데 드디어 찾아냈군. 그 광경을 본 루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앞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려 로열혼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대체 왜 저런 남자와 함께 행동하는 거냐며 날카롭게 다그쳤다. 그 말에 다르칸은 상관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히 돈 때문이지. 고작 돈 때문에 저런 극악무도한 자와 손을 잡다니. 당신 정도의 실력이라면 얼마든지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잖아. 그러자 다르칸이 갑자기 안색을 싹 바꿨다.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며 자기가 원하는 건 애초에 돈뿐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와 손을 잡은 두 가지 이유를 밝혔다. 하나는 그에게 상품을 팔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서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루크는 순식간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뒤틀렸다. 그는 서열 따위가 무슨 상관이냐며 표독스럽게 되물었다. 결심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어떤 서열이든 차지할 수 있지. 정말 지긋지긋하군. 인증원 앞에서 감히 서열의 의미를 모욕하다니. 바로 그때였다. 우르다가 장도를 꽉 쥐고 갑자기 남자의 등을 향해 내리쳤다. 하지만 그는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렸고 단 두 손가락으로 날아오는 칼날을 단단히 붙잡았다. 반대편에 있던 에디도 즉시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우리가 받은 의뢰는 아자반 숲의 순찰 임무다. 이런 위험한 임무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그 상황을 본 다르칸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라며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순식간에 보랏빛 에너지가 그의 온몸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찰나의 순간 우르다위 손에 들려있던 장도가 산산조각 났다. 이어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우르다위 정수리를 향해 주먹을 세게 휘둘렀다. 그 위세에 우르다는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머릿속에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 그림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속도로 앞을 향해 돌진해왔다. 두 줄기의 거대한 에너지가 굉음을 내며 충돌했다. 다르칸의 필살의 일격을 정면으로 받아낸 것이다. 갑작스러운 저지에 부딪히자 다르칸은 경악하며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리고 지금 로우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그는 한자 한자 힘주어 그에게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남자는 분명 어쩌다 운 좋게 풀 하나를 손에 넣은 괴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상대를 마주하고 나서야 그는 무엇이 진정한 강자인지 깨닫게 되었다. 바로 그때 두 줄기의 극한의 힘이 굉음과 함께 충돌했다. 그러나 양측의 공세는 전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각자의 에너지는 상대를 향해 격렬하게 맞부딪혔다. 이 순간 로우는 장도를 움켜쥔 채 몸을 숙여 돌진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투지가 가득했다. 동시에 다르칸의 주변으로 광포한 보랏빛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언제든 맹렬히 들이닥칠 준비를 마쳤다. 한편 로우가 무사한 것을 본 루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직후 로우는 상대가 밀렵군이 아닌지 의문을 가졌다. 그 말을 듣자 루크의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고 상대가 바로 자신이 계속 찾고 있던 인물임을 확인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로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손에 든 장검에 빛빛 검기가 서리더니 이미 기술을 위한 기를 모두 모았다. 이어서 그는 장검으로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전력을 다해 선풍참을 시전했다. 광포한 칼바람이 상대의 정면을 압박해 들어갔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난 후
로우는 안정적으로 자세를 거두었다. 빛빛 기운이 넘실거리는 가운데 투지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다르칸이 이 치명적인 일격을 맨손으로 막아내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는 눈앞에 꼬맹이가 프라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로우 역시 상대의 방어력이 이토록 강력할 줄은 예상치 못했다. 자신의 전력 공격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것이다. 멍해진 찰나 그의 생각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돌 스승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프라나를 다루는 자를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다. 네가 프라나를 다룰 수 있는 건 아주 특별한 예외란다. 보통 사람은 어느 한 분야의 종사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힘을 각성할 수 있지. 하지만 도검이든 그 어떤 무기든 간에 심혈을 기울여 극한까지 파고들어야만 몸 안에 잠든 힘을 깨울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프라나의 본질이지. 말이 끝나는 순간 아돌은 손바닥으로 바위벽을 강하게 내리눌렀다. 전신의 요동치는 힘이 돌덩이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시 말해 프라나를 감지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산전수전 다 겪은 종사급 강자들이라는 뜻이다. 다음 순간 바위벽 전체가 격렬하게 진동했다. 아돌의 발걸음이 안정적으로 내려앉은 뒤 로우는 넋을 잃고 바위벽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노을 속 아돌의 뒷모습에서 위험있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지금 눈앞의 상대는 아마도 어느 분야의 정점에 선 종사일 확률이 높았다. 정신을 차린 로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달았다.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순식간에 파악한 것이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의 전신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언제든 맞서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그때 루크가 다급하게 로우에게 조심하라고 외쳤다. 상대의 권투 랭킹은 무려 12위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로우의 뺨에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심장은 공포로 가득 찼다. 게다가 저 녀석은 조련사 랭킹 48위에 악력 강도는 19위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상대의 역도 랭킹이 세계 7위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로우에게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의 실력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다르칸은 소녀가 읊어대는 정보를 들으며 이런 순간에 기록원 따위가 옆에 있는 게 정말 짜증난다며 투덜거렸다. 갑자기 그는 곁에 있는 나무 몸통을 손바닥으로 콱 눌렀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루크부터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 광경을 본 루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눈동자에는 믿기 힘든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어 다르칸은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더니 루크가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압박하며 다가갔다. 다음 초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살기가 서렸고 루크를 향해 거침없이 공격을 가했다. 찰나의 순간 거대한 나무가 포탄처럼 쏘아져 나갔다. 광포한 기류가 순식간에 사방을 휩쓸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루크를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로우가 갑자기 몸을 날려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섰다. 손에 든 장검을 온 힘을 다해 휘둘러 치명적인 일격을 정면으로 막아냈다. 하지만 이 공격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로우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며 거목처럼 짓누르는 압박에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 사이 루크는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초조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곁에 있던 로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그런데 그때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단번에 로우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간파하더니 다르칸에게 로우를 생포하라고 명령했다. 로우를 팔면 꽤 짭짤한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 말을 듣자 다르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계획대로 반드시 저 꼬맹이를 잡아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숲속 나무 줄기 위에서 에디가 이미 활시위를 당긴 채 저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순간 에디가 손가락을 놓았다. 여러 발이 화살이 허공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다르칸을 향해 순식간에 날아갔다. 예상치 못한 기습이었지만 다르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다. 이어서 그는 주먹을 꽉 쥐더니 놀랍게도 맨손으로 날아오는 화살들을 전부 박살내버렸다. 그러고는 오만한 표정으로 비웃으며 너희 따위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에디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일촉즉발의 긴박한 순간 울다가 갑자기 연막탄을 다르칸 쪽으로 던졌다. 이어서 연기 속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 틈을 타서 로우에게 상대를 세게 밀어붙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 행동은 오히려 상대를 완전히 꼭지 돌게 만들었다. 그는 포효하며 이곳에 있는 모두를 쓸어버리겠다고 날뛰었다. 눈 깜짝할 사이 그는 천지를 뒤흔들 만한 파괴력을 모아 지면을 향해 묵직한 주먹을 내리꽂았다. 폭주하는 보라색 에너지가 순식간에 터져나왔고 주변의 땅바닥이 단숨에 갈라져 나갔다. 먼지가 서서히 걷히자 다르칸의 얼굴엔 당혹감이 서렸다. 그는 위아한 듯 헛웃음을 내뱉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자리에는 이미 그들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놈들이 도망쳤다며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그때 크웰이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방금 전 행동은 너무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컸을 거라며 투덜댔다. 한편 로우 일행은 혼란을 틈타 숲속을 가로질러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위험지대에서 멀어지기 위해 1분 1초를 다투었다. 도중에 울다는 모두가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며 칭찬했다. 그 남자를 힘만으로 이기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에디 역시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지금으로선 다같이 일단 후퇴하는 게 상책이었다. 로우는 품에 로열혼을 꼭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온 힘을 다해 두 사람을 따라 도망쳤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는 가운데 그는 방금 상대했던 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녀석은 실력이 그렇게나 막강한데 모험가 순위는 고작 672이라니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을.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품에 있던 로열혼이 갑자기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돌연 로우의 품에서 빠져나갔다. 허를 찔린 찰나의 순간 로우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그는 서둘러 로열혼을 달래려 했지만 로열혼은 여전히 그를 향해 경계하는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제야 일행도 발걸음을 멈춰섰다. 한숨을 돌린 뒤 루크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안전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로우를 쳐다보며 아직 끝내지 못한 임무가 하나 남아있음을 상기시켰다. 그건 바로 퀘엘이라는 놈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로우가 퀘엘이라는 이름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을 때 루크가 퀘엘이 바로 그 수염난 남자라고 알려준다. 이에 로우는 위아한 표정으로 루크를 바라보며 왜 반드시 그자를 잡아야만 하는지 묻는다. 그 말을 들은 루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고 답한다. 이때 우르다가 입을 열어 우선은 다음 계획부터 확정하자며 주의를 준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위례는 이 숲을 순찰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솔직히 밝힌다. 따라서 목표 인물에 대한 감시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때 루크가 두 사람에게 경고를 날린다. 그들의 실력으로는 상대방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르다 역시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직 감시 업무에만 집중할 생각이다. 우리가 그들의 악행을 전부 조사한 뒤에 인증국에 보고할 걸세. 후속 대응은 전적으로 공식 기관의 처분에 맡기는 거지. 말을 마친 우르다는 즉시 루크에게 묻는다. 만약 정말로 이 계획을 실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 같나? 이에 루크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얼굴에는 어쩔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우르다는 임무 보상이 정보의 신뢰도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어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반드시 제때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을 본 루크는 절대로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정면 대결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에게 당부를 마친 루크는 고개를 돌려 로우를 본다. 이제부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는다. 그 말을 들은 로우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그는 지금 그저 로열혼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싶을 뿐이다. 이때 다르칸이 로우의 생각이 참으로 옳다고 말한다. 로열혼이 곁에 있으면 움직일 때 손발이 묶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로우는 서둘러 사람들의 말을 가로막는다. 상황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그의 진심은 이 어린 생명이 위험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말을 마친 로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작은 녀석의 뾰족한 뿔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그 모습을 본 루크 역시 서둘러 손을 뻗어 곁에 있는 로열혼을 달래준다.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나직하게 다독인다. 감정이 진정된 후 일행은 이제부터 흩어져서 행동하기로 한다. 이때 우르다가 손을 들어 저 큰 나무를 가리키며 합류 지점을 정한다. 로열혼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 뒤에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로우는 위구심이 가득하다. 합류한 뒤에는 또 무엇을 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그러자 우르다는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일 뿐이라고 답한다. 나중에 서로의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때 옆에 있던 에디도 즉시 말을 받는다. 헤어지기 전에 로우에게 숲속에서 움직이는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르다는 계속 이렇게 느긋하게 있다가는 다르칸의 흔적을 놓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에디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먼저 출발시킨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르다 역시 남겠다고 말할 줄은 로우에게 관련된 전략을 조금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에디는 로우를 데리고 숲속 기동 실전 교육을 시작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르다 역시 자신이 단연간 쌓아온 실전 경험을 아낌없이 로우에게 전수한다. 얼마간의 가르침이 지난 뒤 로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스스로 많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한다. 이어 우르다가 덧붙여 말한다. 로우에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고 일러준다. 그렇게 하면 작전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루크는 웃으며 이제 이 어린 녀석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녀석을 잘 안치시키고 나면 아자반의 생태 조사 위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을 마친 루크는 로우 앞으로 다가간다. 자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냐고 묻는다. 하지만 로우는 그저 짧게 대답하며 긍정의 반응을 보인다. 난 우르다 선배님과 에디 선배님을 믿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두 분이 나보다 훨씬 대단한 것 같거든. 확실히 그래. 그들의 능력에는 감탄을 자아내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지.
그래서 나도 네가 한 말을 믿는 거야. 이어서 루크는 손가락을 펴며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우리 생태 조사를 하러 가면서 로열 호니 집을 찾아보는 건 어때? 처음부터 이 아이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거든. 절대 혼자 있을 리가 없는 녀석이니까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 말에 루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이 아이에게 물어보면 돼. 로열 혼이 길을 안내하기 시작하자 두 사람도 그 뒤를 바짝 쫓았다. 하지만 가는 도중 로우는 위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루크는 동물의 본능을 믿어야 한다고 그를 달랬다. 어린 새끼가 그토록 공포에 질려 있었던 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며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루크는 로우에게 이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마수라고 알려주었다. 그러고는 어서 이 마수를 기록하라고 시켰다. 로우는 즉시 대답하며 항상 지니고 다니던 수첩을 꺼냈다. 순식간에 수첩 위에는 마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때 루크가 또 다른 목표를 발견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슴을 가리키며 그에게 어서 기록하라고 재촉했다. 그렇게 황혼이 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되었다. 루크는 끊임없이 숲속의 생물들을 찾아냈고 로우도 끝까지 인내심 있게 보조를 맞췄다. 어느덧 밤에 장막이 내려앉았다. 로우는 나무 아래에 모닥불을 피웠다. 루크와 백랑은 이미 한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로우는 몰래 일어나 모닥불이 타오르는 야영지를 떠났다. 홀로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는 천천히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뱉었다. 주변을 감도는 기운이 순식간에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온몸에서 휘몰아쳐 나온 풀 하나가 순식간에 주변 숲을 휩쓸어 버렸다. 바로 그때 뒤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로우도 즉시 고개를 돌렸다. 달빛 아래 긴 머리를 휘날리며 루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로우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하게 인사를 건넸다. 먼저 입을 연 루크가 로우에게 물었다. 자신이 방해한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로우는 에디 선배님이 가르쳐준 것들을 복습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루크는 미소 지으며 손에 든 수첩을 흔들었다. 그가 그린 조사 보고서를 이미 꼼꼼히 확인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림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글자는 좀 더 간결한 편이 낫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로우가 갑자기 이전의 일을 꺼냈다. 왜 쾌웰이 당신의 목표인지 물었다. 그 이른바 목표라는 것이 대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지를 말이다. 루크는 손에 든 수첩을 꽉 쥐며 그저 나직하게 대답을 대신했다. 너야말로 왜 이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거니?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쌓인 감정들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아서 말이야. 이때 루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느냐는 듯했다. 그래서 매일 밤늦게까지 훈련하는 거야. 로우의 대답을 들은 후 루크는 순간 침묵에 잠겼다.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녀는 로우가 자신의 목표가 대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로우는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녀를 도울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 그 말에 루크는 줄곧 자신을 괴롭히던 목표를 그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소위 랭킹이란 우수한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는 법이다. 랭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건 그들의 명예와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하지만 만약 이 세상에 완전히 상반된 랭킹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그런데 그 랭킹이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 존재하고 있다. 세상의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역방향으로 기록된 랭킹. 그것이 바로 최악의 랭킹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랭킹 속의 어둠이다. 소녀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그저 회상할 뿐이었다. 랭킹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어둠을 그대로 내뱉으며 말이다. 시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루크에게 가장 소중한 동료가 있었던 때로 향한다. 그녀가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절친한 친구. 그녀는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소녀 미리에라였다. 미리에라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내다볼 수 없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랬기에 그녀는 루크의 꿈을 결코 비웃지 않았다. 루크가 웃으며 랭킹 1위 인증원이 되는 것이 꿈이라도 말할 때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남기겠다고 호언장담할 때도 오직 미리에라만이 그녀를 끝까지 온전히 믿어주었다. 원대한 야망을 품은 루크에게 있어서 학교라는 곳은 어쩌면 너무나 좁은 울타리였을지도 모른다. 이어 미리에라는 루크에게 말을 건넸다. 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곧 가족들과 함께 초호화 유람선에 초대받아 타게 될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루크는 깜짝 놀라며 외쳤다. 설마 그게 벤데루소야? 그건 이번에 새로 지어진 역대급 초호화 유람선이잖아. 루크 네가 괜찮다면 자신의 초대권을 루크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어차피 자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루크는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앉으며 미리에라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미리에라를 향해 소리쳤다. 반드시 너와 함께 이 유람선에 타야겠다고 말이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루크는 그녀의 손을 꽉 부여잡았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내가 계속 내 손을 잡아줄게. 그 말을 들은 미리에라는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함께 갈 수 있는지 아버지께 여쭤보겠다고 답했다. 루크는 눈앞에 절친한 친구를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리에라 어머니의 도움으로 루크 역시 무사히 벤데루소에 승선할 수 있었다.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있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루크에게 미리에라는 유일하고도 진실한 친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진심은 미리에라와 그녀의 가족들로 하여금 루크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유람선이 눈 깜짝할 사이에 급속도로 침몰하기 시작할 줄은. 조종실 안의 승무원들은 다급하게 보고를 올렸다. 암초 충돌의 여파로 구조정의 절반 이상이 작동 불능 상태라고 말이다. 보고를 받은 선장의 안색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는 즉시 모든 승객을 갑판으로 집결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구조정에 탈 수 있는 승객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그는 망설임 없이 조작대 위의 버튼을 눌렀다. 이내 승객 명단 위에 멈춘 그의 손끝에는 이미 결단이 서 있었다. 순식간에 모든 승객이 갑판 위로 모여들었다. 인파 속에서 루크는 미리에라의 손을 꼭 쥔 채 첫 번째 구조정의 탑승 명단 발표를 기다렸다. 그러고는 미리에라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며 나직이 다독였다. 자신이 계속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장은 큰 소리로 루크의 이름을 불렀다. 뒤이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연달아 호명되었다. 루크는 당혹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구조정의 탑승 인원 발표를 마친다. 하지만 루크는 왜 자신의 이름만 명단에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 말을 들은 미리에라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떨구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루크의 손을 천천히 놓아버렸다. 그러고는 루크에게 먼저 구조정에 타라며 자신은 괜찮다고 크게 외쳤다. 루크가 다급히 반박하려던 찰나 미리에라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지금은 주저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해. 미리에라는 루크가 반드시 최고의 인증원이 될 거라 믿는다며 루크 또한 자신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 말에 루크의 눈가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렇게 루크가 무사히 해안가에 도착하자 구조정은 즉시 방향을 돌려 다시 유람선으로 향했다. 하지만 되돌아온 구조정 위에서 루크는 끝내 미리에라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세 번째 구조 기회마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루크는 멀리서 유람선이 불길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입속으로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 없어. 한편 곁에 있던 선원들은 고소하다는 듯 얼굴 가득 비웃음을 띠며 속닥거렸습니다. 와, 저 배 안 타길 정말 천만다행이네. 결국 이렇게 무사히 살아남는 게 장땡이라니까. 최악의 랭킹에나 오른 녀석들은 진작에 버려졌어야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떤 목소리가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최악의 랭킹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두 선원은 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꼬맹이가 설마 대화 내용을 다 들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선 안 되는 거겠지. 그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선원들에게 사태를 똑바로 설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서 최악의 랭킹이라는 단어를 모두가 듣게 소리칠 거야. 그 말에 선원들은 겁에 질려 진실을 알려주겠다며 서둘러 타협했습니다. 다만 선장님께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죠. 이른바 최악의 랭킹이란 인간의 능력을 고조에 따라 서열화한 명단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눈에 판별하기 위한 것이었죠.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열세에 처한 사람들의 순번을 말입니다. 로우, 이런 랭킹이 결국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 설마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버려질 사람들을 정하려는 거야. 루크의 설명에 따르면 최악의 랭킹을 소유한 자들은 대부분 생살려탈권을 손에 쥔 고위직들이었습니다. 호화 유람선의 선장이나 대형 병원의 원장, 그리고 정치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들은 이 랭킹을 이용해 생명의 우선순위를 제멋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최악의 랭킹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미리에라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끔찍한 랭킹을 그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이런 서열 따위, 이 세상에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우는 최악의 랭킹에 대해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크웰과는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범죄자는 결국 범죄자일 뿐이야. 최악의 랭킹은 본질적으로 범죄자 랭킹과 다를 바 없어. 근본적으로는 같은 시스템인 셈이지. 크웰을 붙잡기만 한다면 범죄자 랭킹과 관련된 정보를 캐낼 수 있고 어쩌면 최악의 랭킹을 총괄하는 배후와 접촉할 수 있을지도 몰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남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칸을 제거하려 했던 거야. 그리고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그 핵심에 있지.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조직이야. 어쩌면 그 배후에는 마코 세계의 인증국 같은 존재가 있을지도 몰라.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그녀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로우는 당신이 지금까지 홀로 이를 악물고 버텨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정말 외로웠겠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줄곧 온 힘을 다해 앞만 보며 달려왔구나. 그런 내 모습 정말이지 존경스러워. 그 말을 들은 루크는 순간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들으면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단 말이야. 그러고는 루크가 돌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 혼자만 우는 건 너무 불공평해. 로우, 너의 목적도 나한테 다 말해줘야겠어. 그 말에 로우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난 울지 않을 거야. 루크가 즉각 반박하며 나섰습니다. 천만에 내가 기어코 너를 울게 만들고 말 테니까. 그러고 나서 내 품에 안겨서 실컷 울게 해줄게. 로우는 지난번 자신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했던 수인을 다시 마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 놈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했다. 한편 어젯밤 로우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루크는 결국 감정이 북받쳐 올라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아냈고 그렇게 밤새도록 홀로 울음을 터뜨렸다. 지금까지도 그 눈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순간 그녀는 로우가 왜 그토록 신이 섬에 가려고 고집했는지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다. 모두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로우도 잘 알고 있다. 그저 뜨거운 열정 하나만으로는 결코 목표한 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 이치를 깨우쳐준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루크였다. 나중에 내가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언제든 내게 직접 말해줘. 이어서 로우는 그녀에게 자신의 전담 인증원이 되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이것은 정식으로 건네는 제안이었다. 이에 루크는 미소를 지으며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꽉 맞잡았고 함께 길을 떠나기로 굳게 약속했다. 잠시 후 로열혼이 안내를 따라 두 사람은 어느덧 꽤 먼 길을 걸어오게 되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루크가 나직이 읊조렸다. 저 녀석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보통 로열혼이 서식지는 주로 동굴 아니다. 이런 종류의 마수는 생명력이 워낙 강인해서 사냥하러 밖으로 나갈 필요가 거의 없다. 그래서 1년 내내 동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서식하곤 한다. 말이 채 끝나기도 무섭게 앞서가던 로열혼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띄었다. 다음 순간 놈은 앞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그 모습에 두 사람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들도 곧바로 속도를 높여 놈의 뒤를 바짝 쫓았다. 하지만 얼마쯤 추격했을까? 두 사람은 동시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거대한 구체 모양의 암석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을 파악한 루크가 기민하게 반응하며 거석의 측면을 향해 질주했다. 이윽고 거석 옆에 다다랐을 때 이곳에 이런 희귀한 마물이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하지만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 이 마물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다. 로우, 너 미믹이 뭔지 알아? 이런 마수는 보물로 인간을 유인한 다음 빈틈을 타서 통째로 삼켜버리지. 하지만 뮤즈 미믹은 보물을 쓰지 않아. 대신 다른 마수를 미끼로 삼아서 모험가들을 유인해. 놈은 이 마수들과 공생하면서 이곳에 발을 들인 모험가들을 함께 사냥하는 거야. 이 마수는 살아있는 창고라고도 불리는데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온갖 종류의 마수들을 품고 다니지. 그 사체를 바라보며 로우는 로열혼도 혹시 놈의 몸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 의문을 가졌다. 그 말을 들은 루크가 미믹의 포식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체내의 모든 마수 에너지를 목표물에게 한꺼번에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백히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모양이군요. 그 소리를 듣자 로우의 머릿속에 갑자기 다르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루크는 기록 장치를 든 채 아자반 숲에 마수들이 대거 출현하게 된 이유가 바로 미믹의 죽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사체에서 다른 마수들이 전부 빠져나온 것이었죠. 이로 인해 전체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 보고 내용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몸에 남은 상처들을 보니 죽은 뒤에 다른 마수들이 뜯어먹은 흔적이 분명합니다. 미믹과 공생 마수들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니까요. 그러니 결국 놈을 죽인 건 처음부터 이 숲에 살던 마수들이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로우는 로열혼이 곁으로 다가가 너도 고향을 잃은 가여운 처지구나 하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크는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로우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땅바닥에서 갑자기 격렬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육중한 소음이 연달아 끊이지 않고 들려오더니 다음 순간 거대한 체구의 오크가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크의 생김새를 자세히 확인한 루크는
그것이 예전에 보았던 괴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크는 두 눈에 붉은 살기를 띠며 두 사람을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갑자기 놈의 묵직한 주먹이 무섭게 내리꽂혔고 지면이 순식간에 갈라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공격이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 로우는 루크와 로열혼을 동시에 껴안고 공격을 피했습니다. 곧바로 그녀와 하얀 늑대를 뒤로 보호하며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오크는 공격을 계속하는 대신 미믹의 사체 위에 손을 얹더니 이내 개걸스럽게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루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끝난 듯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믹을 잡아먹은 범인이 바로 이 오크였던 것이죠. 예상치 못하게 이때 로열혼이 괴물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루크가 급히 말리려 했지만 하얀 늑대는 이미 오크의 다리 앞까지 도달한 뒤였습니다. 다음 순간 오크가 무심하게 휘두른 손바닥 하나에 로열혼은 멀리 튕겨나가고 말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놈은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온몸은 흙먼지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로우도 서서히 장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녀석에게 제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시선을 정면의 오크에게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로우는 이전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검술이 있지만 자꾸만 실패한다고 말하자 에디는 사실 자신도 검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만약 프라나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패하는 거라면 그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내가 마크맨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프라나 제어법을 가르쳐주마. 너 정도의 재능이라면 금방 터득할 수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하며 로우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체내에 힘을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고 다음 순간 그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에서 눈부신 초록색 빛이 뿜어져 나왔으며 전신을 감싼 기운도 그 찰나에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남자는 그저 끊임없이 참격을 중첩시켰다. 강력한 힘을 가진 오크를 단숨에 철저한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 시각 로우는 에디가 해주었던 말을 회상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그 감각으로 너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마치 머리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이지.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해보면 그 속의 오묘한 비결을 깨닫게 될 거다. 특히 너처럼 프라나가 제어되지 않고 흘러넘치는 사람에게는 이 방법만큼 약효가 직방인 게 없거든. 그 순간 로우의 프라나 에너지가 순식간에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무서울 정도로 예리해진 감각의 위지에 자신의 모든 상태를 또렷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음 순간 전신의 에너지가 광기 어린 파도처럼 요동쳤다.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기세였다. 이 힘을 완전히 장악한 느낌이 들자 로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이제 프라나의 흐름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오크가 극도로 위협적인 기운을 감지한 모양이었다. 오크는 갑자기 로우가 있는 방향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동시에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앞발을 로우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하지만 로우는 장검을 꽉 쥔 채 제자리에 요지부동으로 서 있었다. 찰나의 순간 그는 연하라 불리는 필살기를 전력으로 발동했다. 파멸적인 참격이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오크는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루크는 제2식 기술이 정말로 성공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오크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역시 한 방의 위력만으로는 놈을 완전히 넉다운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우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번째 날카로운 참격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공격은 괴물의 몸에 정확하고 묵직하게 박혔다. 알고 보니 연하라는 이 기술은 본래 끊임없이 참격을 중첩시키는 특수 기술이었던 것이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참격의 횟수는 미친 듯이 치솟았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상공세 속에서 오크는 참격의 소용돌이에 갇혀 절망적인 비명을 내질렀다. 마침내 하늘을 뒤덮은 에너지가 굉음과 함께 터져나갔다. 로우는 즉시 몸을 돌려 장검을 거두었다. 로우의 믿기지 않는 솜씨에 루크는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먼지가 완전히 거치자 그는 로열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무서워하지 말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놈을 안심시켰다. 자신은 적이 아니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루크의 눈동자가 감동으로 일렁였다. 일이 이쯤 되었으니 로열혼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지금 이 숲은 혼자 다니기엔 너무나 위험한 곳이니까. 장면이 바뀌고 다르칸이 로열혼을 발로 짓밟으며 나타났다. 그는 놈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윽박질렀다. 지금 널 구하러 올 놈은 아무도 없으니 말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녀석의 혀를 잘라버리고 싶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크웰은 그렇게 하면 상품 가치가 떡락한다며 만류했다. 처음부터 상처 입은 매물은 짝퉁이라고 의심받기 십상이라면서.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인증국에 보고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다르칸이 갑자기 이상한 기척을 감지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몰래 지켜보던 쥐새끼들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상황을 본 두 사람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자신들의 행방이 완전히 탄로 났음을 직감한 것이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르칸이 엄청난 속도로 두 사람을 향해 쇄도했다. 다음 순간 그의 묵직한 주먹이 나무줄기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거대한 나무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두 사람은 미처 대처할 틈도 없었다. 기척을 분명히 숨겼을 텐데 도대체 언제 들킨 거지? 이에 다르칸이 비웃듯 한마디 던졌다. 오는 길목마다 이미 마응이 너희를 감시하고 있었거든. 나는 계속해서 상품을 찾아다니고 있었지. 그러니 이 근처에서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은 내 손바닥 아니다. 에디는 세 자릿수 모험가의 저력에 경악했다.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었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울다가 다시 한번 연막탄을 던졌다. 다르칸은 피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날아오는 연막탄을 보란듯이 낚아챘다. 똑같은 수법을 두 번이나 쓰려 하다니. 하지만 예상치 못한 화살이 날아와 연막탄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이에 완전히 폭주한 다르칸이 두 놈을 죽여버리겠다며 포효했다. 하지만 울다는 무작정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들은 에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국면을 타개할 방법을 떠올린 듯했다. 이어서 그는 주변에 있던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었다.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생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는 곧장 손가락 끝을 깨물어 나뭇잎에 선혈을 묻혔다. 그리고 그 나뭇잎을 화살대에 고정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화살은 먼 곳을 향해 날아갔다. 화살은 엄청난 속도로 목표 지점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에디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뒤편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다르칸이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기회를 줬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두 사람을 비웃었다. 설령 너희가 도망친다 해도 이 근처 지형은 이미 내가 전부 파악하고 있지. 두 사람은 그에게 그만 총알대라고 맞받아쳤다. 이제 우리 차례니까. 궁수는 은폐물에 의지해야만 진정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지금 상황이 시험 때와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큰 오산이다. 울다 또한 즉시 허리춤에 있던 장도를 뽑아들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시험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았다. 자신은 본래 단체전에 능한 타입이다. 동료와 호흡을 맞춰야만 모든 실력을 가볍게 발휘할 수 있다. 그 순간 로우가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주변의 기묘한 기운을 감지한 모양이다. 그는 속으로 설마 내 착각인가? 라며 위구심을 품었다. 이때 루크가 로열혼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다. 인증국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보호할 것인지를 말이다. 이에 로우는 그자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로열혼을 가지고 이 숲을 빠져나가려면 다르칸을 쓰러뜨리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 말을 들은 루크는 마침 두 가지 실행 가능한 대응책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방법은 울다가 인증국의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다르칸이다. 로드님 급의 강자라야만 빠르게 지원을 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대기 중인 강자가 없다면 부대를 집결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터였다. 다르칸의 프라나 제어 능력은 자신을 훨씬 능가했다. 상대의 감지를 계속해서 피할 자신도 없었다. 그 말을 들은 루크는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말했다. 화면이 바뀌고 다르칸은 두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프라나를 사용할 수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사실 두 사람은 태생적으로 프라나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어떤 중대한 사건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이 힘을 사용하는 능력에 눈을 뜬 것이다. 프라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각성하게 되는데 그에 걸맞은 계기가 없다면 이 힘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 울다는 수년간 용병 업계에 몸담으며 이미 집단 전투 기술을 뼛속까지 익혔다. 적의 전력을 계산하는 능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교했다. 에디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천재 궁수였다. 이름난 스승 밑에서 세심한 지도를 받았기에 그의 궁술은 세상에 적수가 드물 정도였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지금까지 실패의 맛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최근에 로우를 만났다. 그는 바로 프라나의 소유자였다. 프라나의 힘을 진정으로 각성시키기 위해 그들이 지금껏 쌓아온 수련은 이미 충분했다. 다음 순간 울다가 장도를 꽉 쥐고 상대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다르칸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묵직한 주먹을 휘둘러 울다를 향해 내리꽂았다. 울다는 몸을 비틀어 치명적인 일격을 피함과 동시에 칼을 휘둘러 막아냈다. 양측의 맹렬한 충돌 속에서 울다는 경악한 표정으로 이것이 프라나의 힘인가? 라며 감탄했다. 한편 뒤쪽에 있던 에디는 활 시위를 한껏 당겼다. 그는 숲에서라면 프라나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의 기운이 흐르는 것을 이토록 선명하게 본 것은 처음이었다. 에디는 지금이라면 백발백중의 화살을 쏠 수 있어 라고 확신했다. 곧바로 정밀 조준 사격 기술을 발동했다. 그의 화살은 다르칸의 어깨를 조준했다. 이 빌어먹을 자식, 지옥으로나 떨어져라. 그때 다르칸을 향해 날아가던 화살이
그의 강력한 풀하나에 의해 튕겨져 나갔다. 동시에 울다가 던진 연막탄이 그를 덮쳤고 사방으로 퍼진 자욱한 먼지가 다르칸의 형체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하지만 그가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에디의 화살이 그의 복부에 정확히 명중했다. 다르칸은 곧장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엔 에디가 높은 나뭇가지 위에 자리를 잡고 활시위를 당긴 채 한치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노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어느 방향으로 도망치더라도 에디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에디는 재빨리 다른 나뭇가지로 자리를 옮겼다. 궁수의 위치가 공유된다면 용병들은 끝도 없이 추격해올 것이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교했지만 다르칸은 그들의 협곡마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잠시 빈틈을 만든다 해도 그의 정교한 방어를 뚫기엔 역부족이었다.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던 그 순간 울다가 다시 근접전을 시도하려 하자 다르칸이 차갑게 내뱉었다. 잔머리 굴리는 솜씨는 제법이다만 너희를 상대하는데 전력을 다할 필요조차 없지. 장꾀를 아무리 부려봐야 소용없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는 결코 메울 수 없는 법이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울다는 이를 악물며 그의 오만함에 분노를 터뜨렸다. 에디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날카로운 화살을 날렸다. 울다의 공격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다르칸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느리게만 보였다. 그는 펀치 속도 랭킹 48위에 빛나는 최정상급 강자였기 때문이다. 다음 순간 경악하는 울다의 표정과 함께 다르칸은 가볍게 힘을 주어 울다의 칼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그러고는 거침없는 발차기로 그를 멀리 날려버렸다. 순식간에 울다는 전신을 파고드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나무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에디의 안색이 급변했다. 하지만 그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다르칸의 일격에 의해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바닥에 쓰러진 울다는 간신히 에디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모습을 본 다르칸의 목소리엔 경멸이 가득했다. 오감만큼은 확실히 예리하군. 안타깝게도 그런 잔재주 따위는 내게 아무런 통하지 않는다. 그가 울다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 눈부신 초록빛을 머금은 예리한 검기가 허공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날아왔다. 다르칸의 팔에 명중한 검기는 그의 얼굴을 당혹감으로 물들게 했다. 에디, 방금 그 화살 고마웠어. 그 화살 덕분에 제 시간에 맞출 수 있었지. 또 너냐? 지겹지도 않군. 이게 루크가 알려준 마지막 해결책이야. 그 해결책이란 건 바로 내 손으로 널 끝내버리는 거지. 이제 모험 랭킹 2728위 로우와 672위 다르칸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시작된다.